물 한 잔에 담긴 치명적인 독처럼 때로는 가장 숭고해야 할 사랑이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굳게 닫힌 분 뒤에 그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과연 언제부터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위한 칼날로 변모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현모양처로 소문난 한 젊은 아내의 의문스러운 실종으로 시작하여 온 동네에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시어머니의 뼛속까지 시린 자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향기로운 목련 나무 아래 파묻혀 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경기도 수원의 팔달구 화서동, 오래된 빌라와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한적한 골목길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아직 정겹게 남아있는 이곳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정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단정하고 깔끔하게 관리된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가 눈에 띄었는데 바로 박선자 70세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지였습니다. 명문여고에서 국어교사로 정년퇴임한 그녀는 늘 반듯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주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십수년 전 존경받던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귀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엄격함과 반듯함을 존경했고 동시에 지식과 인품에서 묻어나는 온화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김지훈 38세 씨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건축가인 그는 과묵하고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곁에는 그의 아내 이소연 33세 씨가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박 여사의 자랑이었다면 며느리 서연은 그야말로 온 골목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서연 씨를 두고 흠잡을 데가 없는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분주하게 저녁 식사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박 여사가 좋아하는 녹차를 따뜻하게 우려내고 고질병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자리. 박 여사는 아들 지훈의 밥그릇 위에 가장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한 조각을 올려주며 며느리 서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건너집 민수 엄마 만나고 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구나. 민수 아내가 글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지 뭐니. 집안에 복이 들어오려니 경사가 끊이질 않는구나. 역시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고 핏줄을 봐야 활기가 도는 법이야.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그녀는 하얀 밥알이 담긴 자신의 밥그릇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배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거대한 바위가 되어 매일, 매시간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지훈이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어머니. 제 건축 프로젝트가 곧 마무리돼요. 이달 말에 보너스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요?
어머니도 바람 좀 쐬시면 좋잖아요. 박 여사는 그저 목구멍으로 흥하는 마른 소리를 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섭고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장에 가서 장 좀 보고 아버님 첫 제사에 쓸 싱싱한 재료 좀 사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한 지훈은 아내가 보이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일로 아내가 단단히 화가 나 위로를 얻기 위해 평택에 사는 사촌 언니 집에 갔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두자 내일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다 지나도록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지훈은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그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서연이? 무슨 소리야? 도련님, 우리 집에 안 왔는데? 나도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이성을 잃고 집으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진정해보거라. 어젯밤 일 때문에 단단히 삐져서 어디 바람 쐬러 갔을 게다. 여자들이란 게 다 그렇지 않니? 이걸 가지고 호들갑스럽게 경찰에 신고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나중에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루만, 딱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내일 돌아오면 내가 잘 타일러서 이야기해 볼 테니 어머니의 침착함에 안도감을 느낀 것인지 혹은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 이를 키우기 싫었던 것인지 지훈은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망설임이 바로 차가운 아기를 품은 범인이 가장 원하던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목요일 아침, 서연이 사라진 지 꼬박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변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가 그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수원 서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옷차림을 한 김지훈 씨는 민원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서연 씨가 사흘 전에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화요일 아침에 시장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흘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제가 아는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제 아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 역시 이웃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한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서연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아이인데요. 하룻밤이라도 허락 없이 외박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란 말입니다. 가엾은 우리 지훈이 아내 걱정에 아주 넋이 나갔어요. 서연아, 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 여사의 가족을 동정했습니다. 서연 씨처럼 착하고 얌전한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단 말인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납치라도? 경찰은 즉시 수사 인력을 투입했고 이서연 씨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이 그 어떤 끔찍한 추측보다도 더 어둡고 추악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 강력팀장인 강철중 총경이 직접 사건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포장된 거짓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는 어딘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의 실종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박 여사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밤을 샌 김지훈 씨는 거의 정신이 붕괴된 상태로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우 행복하게 지냈으며 큰 다툼 한 번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고 싸운 적이 없어요. 아내가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 무슨 험한 일을 당한 게 틀림없어요. 그의 진술은 진실했고 그의 고통은 위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박 여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불행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애통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형사님,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어서 제가 친달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과 시어미를 챙기기 바빴죠.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면 혹시 서연 씨가 마음고생하던 일은 없었습니까? 박 여사는 연극 배우처럼 극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자니 집안의 흉을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모든 면에서 착하고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자식 복이 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뱃속에 소식이 없었거든요. 서연이도 그 일로 속상해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혼자서 몰래 눈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저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니 너무 상심말라고 다독여주는 수밖에요. 마치 깊은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강 총경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다독였다는 것이 과연 순수한 격려였을까? 아니면 교묘한 형태의 압박이었을까? 수사 초기, 조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수원시 내의 모든 병원, 모텔, 버스터미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연 씨가 지나갔을 법한 모든 도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스쿠터를 타는 장면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서연 씨의 지갑,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옷가지가 집에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가출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가출로 분류되어 영원히 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강 총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박 여사의 집안에 무언가 아주 잘못된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해 보이는 그 가족 관계의 이면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고 첫 번째 균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사팀은 서연 씨의 유일한 혈육인 화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촌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그녀 역시 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며 비통하게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서연 씨가 평소에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는지 끈질기게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는 지난 1년간 서연 씨가 보낸 수백 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즐거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고백이었고 그녀의 고된 시집살이를 담은 비극적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머님이 또 눈치를 주셨어. 옆집은 손주 봐서 집안이 환해졌다고.
여자는 뱃속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나 너무 가슴이 아파.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게 정상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재.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차갑게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 그날 저녁 어머님은 식사도 안 하셨어.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똑똑히 말씀하셨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낳지 못할 거면 알아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 지훈 씨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게 길을 터주라고. 언니, 나 어떡해? 난 지훈 씨를 사랑해. 지훈 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이 메시지들은 박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친달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며느리를 질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서연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시어머니 박선자였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재탐문을 하던 중 박 여사의 집 맞은편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 형사 양반. 그 댁 새댁이 없어지기 며칠 전이었을 거야. 그날 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박 선생이 마당 뒤편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 새로 심은 목련 나무 근처 담벼락 밑에서 말이야. 밤중에 뭘 그렇게 낑낑대면서 땅을 파고 있는지. 원래 귀신 무서워하고 허리 아프다고 밤일은 절대 안 하는 양반인데 참 이상하다 싶었지. 밤중에 새로 심은 목련 나무 밑에서 땅을 파는 행위. 이 디테일은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건축자재 판매점을 수소문하던 다른 수사팀이 박 여사의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한 작은 가게에서 의심스러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석회가루 20kg과 대형 방수포 한 장을 사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손님을 독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요구가 좀 특이해서 기억나요. 정원에 벌레 없이려고 석회를 뿌린다는데 딱 봐도 도시 분이고 집도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큰 방수포는 또 뭐에 쓰려고. 형사가 보여준 사진을 본 가게 주인은 즉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사진 속의 여성은 다름 아닌 박선자였습니다. 석회가루, 방수포, 한밤중에 땅 파기,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 어린 카카오톡 메시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가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강철중 총경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즉시 박 여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병력이 들이닥치자 조용하던 골목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김지은 씨는 황급히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박 여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들 편하게 둘러보세요. 우리 집은 숨길 것 하나 없는 집입니다. 강총경은 아무 말 없이 감식팀을 이끌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고 있는 목련 나무 앞으로 다가가 한 지점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파. 지훈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어머니가 아끼시는 목련 나무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삽이 축축한 흙을 파헤치는 순간 역하고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짙은 목련 향기와 뒤섞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착각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툇마루 위에 서 있던 박 여사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땅을 불과 50cm 정도 파내려 가자 삽 끝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감식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자 푸른색 방수포의 한 귀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방수포를 걷어 올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두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수포 안 하얀 석회가루 더미 속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이서연 씨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웅크린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얼굴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던 시어머니가 직접 심고 가꾼 꽃나무 아래 영원히 파묻힌 채로 서연아, 지훈의 찢어지는 절규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세상은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선자. 그녀는 여전히 툇마루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파헤쳐진 구덩이를, 며느리의 시신을,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이질적이어서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 박선자는 강철중 총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로 깎아 만든 석상처럼 무감각했습니다. 강 총경은 굳이 강압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책상 위에 증거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강 총경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상 위의 사진들을 차례로 훑어본 뒤 고개를 들어 강 총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형사님들.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은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조사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 강 총경은 그러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겁니까? 박 여사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사악한 심성과 뼛속까지 파고든 낡고 병든 사상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씨 가문의 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형사님들은 서연이가 착한 아이였다는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알죠.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도 깊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날카로워졌다. 내 아들은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핏줄이 끊긴 적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감히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이 내 아들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애는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었고 내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쓸모없는 여자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지훈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헤어져라. 엄마가 좋은 집안 여자로 새로 알아봐 주겠다고. 내 친구 딸 중에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라면 분명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녀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감히 어미에게 대들더군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아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치료받으면 돼요. 라고요. 제 말을 거역했어요. 고작 아이도 못 낳는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어미의 말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죠. 나약하고 정에 빠진 지훈이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내 아들의 인생은 그 계집애 때문에 망가지고 우리 김씨 가문의 대는 여기서 끊길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직접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세세하고 명료하게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털어놓았다. 한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밤에 몰래 구덩이를 팠죠. 이웃들에게는 목련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고른다고 둘러댔고요. 석회가루와 방수포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었죠. 물론 그 안에 강력한 수면제를 다량으로 섞어서요. 주스를 마신 서연이가 어지럽고 졸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부축해서 뒷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가, 이리 와 보렴. 엄마가 새로 심은 목련 나무꽃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요. 그 아이가 허리를 숙여 꽃향기를 맡는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늘을 찢던 돌절구공이로 그 아이의 뒷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그 아이는 악하는 짧은 비명 한 번 지르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죠.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덩이로 끌고 가 석회를 뿌리고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목련 나무를 다시 심었죠. 모든 걸 끝내고 집에 들어와 그 아이의 지갑과 신분증, 옷까지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택시를 타고 서우천 다리까지 가서 그 봉지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젊은 형사 한 명은 차마 그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하고 울렁이는 속을 진정시키려 고개를 돌렸다. 강총경은 눈앞의 여자를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이토록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인간을 두러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쁜 혐오가 섞여 있었다. 자신의 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을 죽이고 단 한순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박선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훗날 사건 기록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게 될 한마디를 내뱉었다. 죄책감이요?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전 내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애물을 치웠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들킨 게 아쉬울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사실의 모든 형사들은 침묵했다.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말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사악했다. 박선자의 뼛속까지 시린 자백은 수사 과정을 종결시켰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비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낡고 해묵은 생각 하나 때문에 며느리를 살해한 그 악독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선자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단 한 또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침묵한 채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변명이나 부인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재판장이 장엄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자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방청석은 터져 나오는 박수와 분노에 찬 술렁임.
그리고 희생자 측의 서러운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형 선고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서현 씨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한 구석에서 김지훈 씨가 좌석에 고개를 파묻은 채 가늘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양심이라는 형벌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어머니는 살인범이 되었으며 그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아내의 고통 앞에서 침묵했던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때는 동네의 자랑이었던 번듯한 2층 집은 이제 차가운 폐허가 되었고 마당의 목련나무는 청초한 향기의 상징이 아닌 끔찍한 범죄의 증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스라린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박선자와 이서연의 이야기는 남아선호 사상,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낡고 해로운 관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의 암처럼 퍼져 있음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기소장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될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이자 아들인 남성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아내가 겪는 부당함 앞에서 보여준 김지훈 씨의 침묵과 망설임, 근 아약함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죄악은 아니었을까요? 이서연 씨의 비극은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씨앗은 아마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정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 문제에 대해 은근히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다른 집 며느리와 내 며느리를 비교하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터져 나오는 남편들의 무책임한 대답. 에이, 그냥 참아. 엄마가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러셨겠어.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바로 그 침묵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잘못된 평화주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고독과 우울,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목련 나무 아래의 기소장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 사건은 단순한 죄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가정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런 가정의 비극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낡고 해로운 사상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부당함 앞에서 침묵으로 방관한 나약한 남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낡은 관념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그것이 더 끔찍한 비극을 낳기 전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